권좌에 앉은 영웅이 자식의 칼날 앞에서 도망쳐야 했던 그날, 조선의 창건자는 자신이 만든 왕국이 가족의 피로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성계는 고려를 뒤엎고 새 시대를 열었지만 정작 혈육 간의 전쟁은 막지 못했죠. 형제들은 서로의 목숨을 노렸고 아버지는 그저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관이 가져온 건 영광이 아니라 가족의 파멸이었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거든요. 왜 이런 비극이 시작되었고 태조는 마지막에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고려 왕조의 마지막 시기는 부패와 혼란의 극치였습니다. 소수의 귀족 집안이 나라의 모든 부를 독차지했고 평민들은 땅을 잃고 하루하루를 연명했죠. 권력을 쥔 가문들은 산맥 하나를 통째로 자신의 소유지로 삼았는데 이들은 백성의 호소를 외면했고 오히려 폭력으로 억눌렀습니다. 국가 금고는 텅 비었고 종교마저 타락해 사찰이 백성을 착취하는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었거든요. 여기에 외침까지 더해졌는데 북방에서는 수십만 홍건적이 밀려와 수도를 2차례나 점령했고 남해안에서는 왜구가 마을을 불태우며 사람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조정은 대응할 능력이 없었고 백성들은 이 어둠을 끝낼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었죠. 그때 북방 변경에서 한 인물이 역사의 무대로 등장했습니다. 1335년생인 이성계는 함경도의 유력 가문 출신으로 중앙 귀족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죠. 개경의 지식인들이 학문을 논할 때 그는 전장에서 생존수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의 궁술은 전설로 남았는데 먼 거리의 작은 관역을 정확히 맞추고 말을 타고 달리며 뒤를 향해 쏜 화살도 명중시켰다고 합니다. 한 번은 여진 추장이 새의 한쪽 눈을 맞춰보라는 도전에 이성계는 좌우 눈을 연달아 관통시켰다는 일화가 전해지죠. 과장이 섞였더라도 당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명확합니다. 전국적 명성을 얻은 계기는 홍건적 토벌전이었습니다. 1361년 거대한 적군이 수도를 함락시키고 왕을 쫓아냈을 때 이성계는 2000병력으로 탈환 작전에 선봉에 섰죠. 그는 제일 먼저 성문을 뚫고 들어가 치열한 근접전 끝에 적장을 제거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폐허가 된 수도를 되찾은 공로로 그는 일약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1380년 왜구의 젊은 장군 아지발도가 이끄는 대군이 내륙 깊숙이 침투해 전라도와 충청도를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전신을 철갑으로 감싼 그는 백마를 타고 다녀 고려군은 악마라 부르며 두려워했죠. 최후의 카드로 파견된 이성계는 남원 황산에서 적의 주력과 맞붙었습니다. 교착된 전투를 끝내려면 적장을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한 그는 부하와 함께 작전을 짰는데 자신이 투구를 벗기면 즉시 급소를 노리라는 계획이었죠. 이성계는 첫 화살로 투구를 날렸지만 아지발도가 재빨리 다시 쐈고 두 번째 화살로 다시 벗긴 순간 세 번째 화살이 적장의 얼굴을 뚫었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왜구는 붕괴했고 고려군이 빼앗은 전리품만 해도 말 1600여 마리에 달했으며 강물이 며칠간 피로 물들었다고 전해지죠. 이 승리로 이성계는 백성들 사이에서 거의 신격화되었는데 그는 이제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무능한 조정이 지켜주지 못하는 백성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황산 전투 이후 이성계의 영향력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하지만 기득권 세력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점에는 최영 장군이 있었죠. 최영은 이성계보다 20년 가까이 선배인 노장으로 평생을 고려 왕실만을 위해 쌓은 충신이었습니다. 황금을 돌처럼 여기라는 그의 가르침은 청렴함의 상징이었는데 그는 부패를 용납하지 않았고 왕실에 대한 충성이 전부였죠. 반면 이성계는 변방 출신 실용주의자로 낡은 체제를 버리고 새 판을 짜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신진 세력이 모였는데 특히 정도전은 이성계의 미래를 바꿀 핵심 인물이었거든요. 정도전은 시대 최고의 지성으로 귀족의 독점과 종교의 부패가 나라를 망쳤다고 진단하고 유교 이념 기반의 새 국가를 구상했습니다. 그가 그린 청사진은 왕이 상징으로 존재하되 유능한 관료들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문제는 그에게 실행력이 없었다는 점이죠. 이성계는 군사력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비전이 부족했고 둘의 결합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성계의 무력과 정도전의 사상이 만나면서 고려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갔거든요. 조정은 두 진영으로 갈렸는데 구체제를 지키려는 최영의 보수파와 새 시대를 꿈꾸는 이성계와 개혁파가 대립했습니다. 균형이 깨진 건 1388년 명나라의 통보 때문이었습니다. 명이 천령 이북 지역을 자기네 영토로 편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 이는 고려의 주권을 짓밟는 모욕이었죠. 최영은 경노했고 왕을 설득해 명나라 정벌과 요동 회복이라는 거대한 원정을 추진했습니다. 이성계는 이 계획에 강력히 반대했는데 그는 네 가지 불가능한 이유를 제시했거든요. 약소국이 강대국에 도전하는 것은 자멸이고 농번기의 인력을 빼면 기군이 발생하며 왜구가 빈틈을 노릴 것이고 장마철에 무기가 망가질 거라는 현실적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최영의 귀는 닫혀 있었고 결국 왕은 최영을 지지했습니다. 이성계는 총사령관으로 조민수는 부사령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사지로 내몰리는 명령이었죠. 1388년 4월 5만 대군이 비장한 각오로 출정했는데 이성계는 출발 전 부인에게 이번 길은 예측할 수 없다며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북진하는 군대는 고난에 직면했는데 이성계의 우려대로 장마가 시작되어 길은 진흙탕이 되었고 행군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압록강에 도착했을 때 강물은 범람해 있었고 군대는 중간의 섬 위화도에 갇혔거든요.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병사들은 진흙 속에서 지쳤고 질병이 번졌으며 식량이 고갈되어 갔죠. 무엇보다 심각한 건 사기 저하였는데 병사들은 왜 명분 없는 전쟁에 동원되어 타국 강변에서 죽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성계는 반복해서 철수를 요청했지만 개경에서 오는 답은 진격 명령뿐이었거든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왕령대로 무모한 강행군을 하거나 아니면 명령 불복종이라는 반역을 저지르거나 무장으로서 평생을 산 그에게 반역은 상상 밖이었지만 폭우 속에서 쓰러져가는 젊은이들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죠. 이들을 헛되이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결단이 내려졌는데 그는 장수들을 소집해 이대로는 전멸뿐이니 백성을 살리기 위해 돌아가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친 병사들은 환호했고 1388년 5월 22일 이성계는 북을 향한 깃발을 남쪽으로 돌렸죠. 역사적 위화도, 회군의 순간, 그는 고려에 충신해서 혁명가로 변신했습니다. 그가 건넌 것은 강이 아니라 충성과 반란 사이의 경계선이었거든요. 남아한 이성계 군대는 맹렬했고 개경 시민들은 그들을 구원군으로 환영했습니다. 최영의 방어는 무너졌고 그는 체포되어 처형당했는데 임종시 그는 만약 사심이 있었다면 무덤에 풀이 자랄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죠. 실제로 그의 무덤은 민둥산이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 비록 시대를 오판했지만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최영 제거 후 이성계는 고려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고 우왕과 창왕을 폐위시킨 뒤 꼭두각시 공야왕을 세웠죠. 고려는 껍데기만 남았고 실제 권력은 이성계와 정도전 중심의 신진 세력에게 넘어갔습니다. 과감한 개혁이 시작되었는데 핵심은 토지 재분배였습니다. 귀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땅을 국가가 회수해 새로운 방식으로 배분한 이 조치는 고려의 경제 구조를 뿌리부터 흔들고 새 왕조의 기반을 다지는 결정적 행보였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고 왕위 등극은 시간 문제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벽이 있었는데 바로 정몽주였거든요. 정몽주는 고려 최고의 학자이자 모두가 존경하는 정치가로 개혁에는 찬성했지만 왕조 교체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고려는 500년 전통의 조국이었고 성씨를 바꾸는 것은 용납 불가능한 배신이었죠. 정몽주의 존재는 이성계에게 부담이었는데 이런 대학자의 지지 없이는 새 왕조가 정당성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교착 상태에서 초조해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방원이었죠. 그는 아버지와 달리 타협 불가능한 냉철한 야심가로 정몽주를 제거해야만 혁명이 완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392년 4월 방원은 정몽주를 초대해 그의 의중을 떠봤는데 하여가를 읊으며 함께하자고 제안했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칡넝쿨 엉킨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렇게 얽혀 100년을 누리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단심가로 응답했는데 이 몸이 100번 죽어도 임금 향한 마음은 변치 않으리라는 단호한 거부였거든요. 결렬이었습니다. 귀가하던 정몽주가 선주교를 건널 때 방언의 자객들이 철퇴로 공격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죠. 훗날 그가 쓰러진 곳에서 붉은 대나무가 자랐다는 이야기는 그의 불굴의 충절을 상징하게 됩니다. 정몽주의 죽음은 고려의 실질적 종언을 알렸고 이성계는 아들의 독단에 분노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지자 고려는 급속히 무너졌고 이성계 앞에는 왕자로 가는 길만 남았죠. 하지만 그 길은 충신의 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정몽주 사망 후 남은 충신들에 대한 숙청이 이어졌고 빈 조정은 이성계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민간에서는 목자가 왕이 된다는 노래가 퍼졌는데 이 시를 의미하는 예언이었죠. 이는 여론 조작이었지만 지친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준비가 완료되었고 1392년 7월 신하들이 공양왕을 압박해 옥새를 받아냈죠. 공양왕은 무력함을 깨닫고 울며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옥새를 들고 이성계에게 달려가자 그는 손사래를 치며 거부했는데 내가 어찌 감히 왕위에 오를 수 있겠는가? 다른 현인을 찾으라며 문을 잠갔습니다.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명분 쌓기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평생 전장을 누빈 그에게 왕좌는 두려운 자리였고 섬기던 왕조를 무너뜨린 죄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는 자발적이 아니라 강권에 못 이겨 오른다는 모양새를 만드는 계산된 행동이기도 했죠. 며칠간 실랑이가 이어졌고 신하들이 집 앞에서 통곡하며 버텼으며 부인 강씨까지 나서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이성계는 하늘과 백성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며 수락했고 1392년 17일 수창궁에서 즉위했죠. 고려 멸망과 새 왕조 탄생의 순간이었습니다. 58세의 나이, 변방무장이 곡절 끝에 한 나라의 주인이 된 것인데 그가 용상에 앉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새 시대를 위한 감격일까요? 앞으로 짊어질 무게에 대한 공포일까요? 확실한 건 화려한 옥좌 뒤에 수많은 희생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 왕조는 열렸지만 아직 이름이 없었고 이성계는 고려 관료들을 대거 기용해 민심을 달래며 새 국가의 토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급한 과제는 정통성 확보와 고려 잔재 청산이었는데 첫 단계가 국호 결정이었죠. 이성계와 신하들은 두 후보를 명나라에 제시했는데 고향 이름인 화령과 고대 국가명인 조선이었습니다. 명태조 주원장은 조선이 아름답고 역사가 깊다며 승인했고 이 이름에는 단군의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이 담겼거든요.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민족사의 복원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정당성을 확보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다음 과제는 천도였는데 개경은 500년 고려의 중심지였지만 이미 기운이 쇠했고 구세력의 근거지였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새 이상에는 새 땅이 필요했고 정도전 등은 풍수를 내세워 천도를 주장했습니다. 여러 곳이 검토된 끝에 한양이 선택되었는데 한양은 반도 중심에 위치하고 큰 강을 끼고 있어 교통과 물류의 최적지였죠. 풍수적으로도 북악산을 주산으로 좌우에 낙산과 인왕산, 남쪽에 남산이 둘러싼 완벽한 명당이었습니다. 1394년 태조는 천도를 단행했고 새 수도 건설이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중심에는 정도전이 있었거든요. 정도전은 한양을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유교 이념을 구현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는데 이니 예지신의 덕목을 따서 사대문과 중심부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쪽은 인을 일으키는 흥인지문, 서쪽은 의를 돈독히 하는 돈이문, 남쪽은 예를 숭상하는 숭례문, 북쪽은 지혜를 넓히는 숙정문, 중심에는 신의를 상징하는 보신각을 두었죠. 중심부에는 법궁 경복궁이 세워졌는데 경복은 시경의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리리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정도전이 장명했습니다. 그는 정전, 근정전, 침전, 강령전 등 모든 건물에 유교 경전의 의미를 담았고 이로써 한양은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왕의 덕치와 관료의 정치가 조화를 이루는 이상국가의 축소판으로 완성되었죠. 낡은 수도를 떠나 새 이상이 담긴 도읍에서 조선은 진정한 출발을 했습니다. 새 나라 조선은 두 축으로 움직였는데
하나는 절대적 상징이자 군사 기반인 태조 이성계였고 다른 하나는 시스템과 이념을 설계한 정도전이었습니다. 태조는 정도전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국정 권한을 대부분 위임했으며 정도전은 자신의 이상을 펼쳤죠. 정도전이 꿈꾼 조선은 관료 중심 체제였는데 왕은 상징으로 군림하되 실제 정치는 학식과 덕망 갖춘 유능한 관료들이 합의로 이끌어야 한다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사적 감정이나 욕심에 흔들려 국정을 망치는 것을 경계했고 그래서 관료 권한을 강화하고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를 마련했거든요. 태조는 무인이었기에 복잡한 통치 설계를 정도전에게 맡겼고 그의 비전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의 구상에 정면으로 맞선 인물이 있었는데 태조의 다섯째 아들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은 건국 과정에서 최대 공을 세운 일 등 공신으로 정몽주 제거로 아버지의 왕위를 보장한 사람이었죠. 그는 아버지와 달리 강력한 왕권이 나라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믿었는데 신하들이 권력을 나누면 결국 분열과 다툼만 낳고 오직 왕에게 힘이 집중되어 안정과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언에게 정도전은 눈엣가시였고 아버지를 등에 업고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교활한 책사로 보였거든요. 특히 정도전의 사병 협파 주장 때 갈등이 폭발했는데 당시 왕자들과 공신들은 각자 군대를 보유했고 이는 잠재적 반란 요소였습니다. 정도전은 모든 사병을 국군으로 통합해 국방을 강화하고 왕자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했는데 합리적이었지만 방언에게는 자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읽혔죠. 정도전과 방언 두 사람은 조선 방향을 놓고 완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었는데 정도전은 시스템으로 나라를 영속시키려 했고 방언은 강력한 개인이 이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태조는 이 위험한 공존의 한가운데 있었고 오랜 동지이자 설계자인 정도전을 믿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닮은 야심적이고 유능할 아들 방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건국 초기 조선에는 이렇게 새로운 비극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모든 갈등은 결국 왕위 계승, 즉 세자 책봉에서 폭발했습니다. 건국 최대 공신은 단연 방언이었고 나이와 공로, 능력 모든 면에서 그가 세자되는 게 자연스러워 보였죠. 첫 부인 한씨 소생 아들들, 특히 방우, 방과, 방이, 방간, 방원 모두 건국에 기여했고 아버지와 전장을 누비며 싸웠습니다. 그들은 새 왕조의 주인 될 자격이 있다고 믿었는데 하지만 태조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한 사람은 두 번째 부인이자 조선 첫 왕비 신덕왕후 강씨였거든요. 강씨는 유력 가문 출신으로 이성계가 중앙에서 세력을 키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특히 위화도 회군 당시 개경에 남아 가족을 보호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남편의 혁명을 지원했습니다. 태조는 이런 강씨를 깊이 사랑했고 왕이 된 후 그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아들을 다음 왕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신덕왕후에게는 방번과 방석 두 아들이 있었는데 태조는 정도전 등과 논의 끝에 충격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 많은 한씨 아들들을 제치고 신덕왕후의 막내이자 당시 11살이던 방석을 세자로 책봉한 것인데 조정을 뒤집는 사건이었거든요. 여기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는데 정도전 입장에서는 나이 많고 야심 강한 방언보다 어리고 순한 방석을 세워야 자신이 꿈꾸는 관료 중심 정치를 펼치기 쉬웠습니다. 그는 어린 세자 곁에서 보좌하며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려 했죠. 태조도 정도전 생각에 동의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 결정은 방언을 비롯한 한씨 아들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같았습니다. 특히 방언의 분노와 배신감은 극에 달했는데 그는 아버지를 위해 피를 묻혔고 충신을 제거했으며 온갖 더러운 일을 했죠. 하지만 돌아온 건 철저한 외면이었고 그는 자신의 모든 헌신이 부정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권력의 냉혹함과 아버지의 무정함에 그는 분노했거든요. 왕관에는 대가가 따르는데 태조는 조선이라는 왕관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가족의 화목을 잃었습니다. 한 아버지, 한 남편으로서 내린 인간적 결정은 훗날 자식들이 서로 칼을 겨누는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되었죠. 어린 방석이 세자가 된 후 궁궐에는 불안한 평화가 감돌았는데 방언을 비롯한 한씨 아들들은 불만을 삼키며 잠복했고
정도전은 세자를 등에 업고 이상국가 건설에 매진했습니다. 불안한 균형을 유지시킨 마지막 보루는 태조의 절대적 권위와 신덕왕후 강씨의 존재였는데, 그녀는 태조의 사랑을 받으며 어린 아들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였죠. 왕자들이 감히 역심음지 못한 건 단순히 정도전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버지 받는 계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안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1396년 8월 왕실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신덕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인데 그녀는 40대였죠. 태조의 슬픔은 측량할 수 없었고, 그녀는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회군의 고비에서 목숨 걸고 도운 정치적 동반자였으며 고독한 군주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상실감은 나라를 얻은 기쁨마저 집어삼켰는데, 태조는 전례 없이 성대한 장례를 치렀고 도성안 궁궐 근처에 능을 조성했죠. 정능이었습니다. 도성 내 왕능 조성은 전례가 없었는데 이는 그녀를 한시도 잊지 않고 곁에 두려는 애틋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매일 정능을 바라보며 울었고 정신 차리기 힘들어했다고 하는데, 군주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잃은 한 인간으로 돌아간 것이죠. 하지만 한 사람의 슬픔은 다른 이에게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신덕왕후의 죽음은 왕실 권력 구도의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세자 방석과 형 방번은 가장 강력한 울타리를 잃었고 유일한 보호막은 정도전뿐이었죠. 정도전에게는 권력 집중의 기회이자 동시에 모든 위협이 자신에게 향하는 위기였습니다. 방원 등 왕자들은 이제 더 눈치 볼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계모는 사라졌고 아버지는 슬픔에 잠겨 정사를 제대로 못 보고 있었거든요. 그들 눈에 어린 세자를 등에 업고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정도전은 이제 왕실을 위협하는 역적으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신덕왕후의 죽음은 단지 한 왕비의 죽음이 아니라 갈등의 내관을 건드리고 피바람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죠. 신덕왕후 사망 후 정도전은 개혁 속도를 더 냈는데, 그는 어린 세자를 보필해 조선의 만년 토대를 완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탔습니다. 그의 최후 구상은 군사개혁과 요동정벌이었는데, 명나라가 어린 황제를 두고 황족 간 내란 조짐을 보이자 이를 기회로 고구려 옛 땅 요동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는 단순한 영토 욕심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으로 명과의 관계에서 자주성을 확립하고 동북아 신질서를 조선이 주도해야 한다는 거대한 꿈이었습니다. 이 구상 아래 정도전은 대규모 군비 증강과 훈련을 실시했고 왕권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결정적 조치를 단행했는데, 바로 왕자들이나 공신들의 사병을 모두 없애 국군으로 편입시키려 한 것입니다. 명분은 모든 군사력은 오직 국왕에게 속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론상 완벽히 옳았지만 방언에게는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사병은 그가 가진 유일한 실질적 힘이었고 그의 이빨과 발톱이었거든요. 방언은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명분으로 왕자들 사병을 징발해 훈련시킨 뒤 원정길에서 지휘권 아래 손쉽게 제거할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위화도 때 아버지처럼 정도전도 군권 장악으로 반대파를 숙청하려 하는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채웠죠. 이제 선택지는 두 개뿐이었는데, 순순히 무장 해제되고 죽음을 기다리거나 먼저 칼을 뽑아 적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1398년 조선은 일촉즉발 위기로 팽배했고, 정도전은 훈련을 명분으로 왕자와 공신들 군대를 모으려 했으며, 방언은 병을 핑계로 불참하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륜 같은 뛰어난 모사들이 모여 거사를 준비했는데, 그들은 정도전이 태조 병세를 핑계로 왕자들을 궁으로 불러들여 한꺼번에 제거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정보의 진위는 중요치 않았고, 중요한 건 방언이 믿었고 그것이 거사의 완벽한 명분을 줬다는 사실이죠. 1398년 8월 26일 밤, 그날 한양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는데 태조는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 방언은 마침내 칼을 뽑았고 정도전과 남은이 세자를 앞세워 왕자들을 해치려 한다는 명분으로 사병을 이끌고 전격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짜인 대본처럼 신속했는데 첫 목표는 조선 설계자 정도전이었죠. 당시 정도전은 남은 집에서 측근들과 술을 마시며 정세를 논하고 있었는데
방언의 기습을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방심한 술자리에 방언의 군사들이 쳐들어왔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정도전은 저항할 틈도 없이 포위당했거든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정도전이 비굴하게 살려달라 했다고도 하고 살려주면 개처럼 일하겠다 했다고도 하며 다른 기록에는 담담하게 죽음을 맞으며 마지막 시를 읊었다고도 합니다. 30년 쌓은 공업이 꿈 같구나. 송연의 한 잔 술 식기도 전에 라는 구절이었죠. 진실이 뭐든 한 가지는 분명한데 조선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설계한 위대한 건축가가 자신이 세운 나라에서 자신이 제거하려던 왕자의 칼에 허망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종말이 아니라 관료가 중심이 되는 신권 국가를 꿈꾸던 그의 이상이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는 야심가의 칼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정도전을 제거한 방언의 칼날은 즉시 궁궐로 향했는데 그의 군사들은 경복궁 성벽을 넘어 세자가 있는 동궁으로 달려갔고 흉흉한 소문을 듣고 겁에 질린 어린 세자 방석과 형 방번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성난 군사들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17살이던 세자 방석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는데 그가 죽기 전 아버지를 찾았다는 기록은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죠. 신덕왕후가 그토록 지키려던 두 아들은 그렇게 한밤중에 이복형의 칼에 목숨을 잃었고 방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도전 측근이던 남은, 심효생 등을 모조리 찾아내 죽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조선 조정은 피로 물들었고 정도전 세력은 완전히 제거되었거든요. 이 끔찍한 밤의 정변이 바로 제1차 왕자의 난 혹은 무인정사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방언은 자기 손으로 이복 동생들과 나라의 개국 공신들을 죽이고 모든 권력을 장악했는데 그는 이겼지만 그 승리의 값은 너무 참혹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가장 신뢰받던 신하가 피 흘리며 쓰러질 때 이 나라의 주인이자 그들의 아버지인 태조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병상에 누워 아무것도 몰랐거나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했을지 모르죠. 끔찍한 밤이 지나고 동틀 무렵 칼든 아들 방언이 그의 침전에 들어왔는데 방언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정도전과 남은이 역모를 꾸며 종사를 위태롭게 해 소자가 부득이 제거하고 종사를 바로잡았나이다. 세자 방석도 함께 처단했사옵니다. 라고 말했죠.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말 하나하나는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태조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을 것이고 현실이 아니라 악몽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차가운 눈빛과 몸에서 풍기는 비린 피냄새는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토록 사랑한 아내의 소생,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막내 방석이 바로 눈앞 이 아들 손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태조의 세계는 붕괴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에 휩싸인 태조는 오열하며 외쳤다고 하는데 네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했죠. 그는 칼을 찾아 방언을 치료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모든 권력은 방언에게 넘어간 뒤였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군대는 흩어졌고 따르던 신하들은 죽거나 숨었는데 그는 이제 허수아비 왕, 텅 빈 옥좌에 앉은 늙고 병든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방언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고 왕좌를 위해 형제를 죽이고 아비 가슴에 칼을 박은 괴물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하룻밤의 잿더미가 되었고 꿈꾸던 새 나라는 아들들 피로 더럽혀졌으며 지키려던 가족은 산산조각 났죠. 그는 더 이상 이 피 묻은 왕관을 쓸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깊은 절망과 환멸에 빠진 태조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는 왕위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방언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면 찬탈로 비칠 것을 우려해 둘째 동생 방과를 후계자로 삼았거든요. 1398년 9월 태조가 물러나자 둘째 아들 방과가 왕위에 올랐는데 조선 2대왕 정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죠. 진짜 왕은 용상 뒤에서 차가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방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위대한 영웅은 그렇게 아들이 만든 비극 속에서 스스로 유백계를 떠났고 지울 수 없는 원한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왕위를 버린 태조는 한양을 떠나 고향 함흥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고 권력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시절의 기억이 남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함흥에 도착한 태조는 다시는 한양으로 안 돌아가겠다고 맹세했는데
아들 방원이 여러 번 사신을 보내 돌아오라 간청했지만 거절했고 오히려 사신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른바 함흥차사의 유래가 된 사건이죠. 이성계의 분노와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는 자신이 세운 왕조가 이룬 업적이 결국 자식들 피로 더럽혀진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원은 포기하지 않았고 무학대사를 함흥으로 보냈는데 무학대사는 이성계의 옛 스승이자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무학대사의 간곡한 설득 끝에 이성계는 마침내 마음을 열었고 1401년 한양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돌아온 한양은 이미 낯선 곳이었는데 권력은 완전히 방원 손에 있었고 자신은 그저 상징적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1408년 이성계는 창덕궁 별궁에서 74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는데 조선을 세운 영웅의 말년은 쓸쓸하고 비극적이었거든요. 이성계의 삶을 돌아보면 권력이 얼마나 양날의 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천하를 얻으려고 왕조를 무너뜨렸지만 정작 그 권력은 자기 가족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었죠. 역성혁명으로 왕위에 오른 순간부터 운명은 정해졌는지 모르는데 아들들은 아버지가 보여준 방식대로 권력을 쟁취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형제들이 서로 죽이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이성계가 만약 왕위 계승을 더 신중히 처리했다면 정도전 말에 휘둘리지 않고 명확한 원칙을 세웠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역사에 가정은 없고 이성계의 선택들이 모여 조선을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비극이 생겼습니다. 그가 함흥으로 떠났다 돌아온 건 단순히 아들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세운 왕조가 흔들리는 걸 막으려는 마지막 책임감이었을지 모르죠.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가 느꼈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치른 대가는 너무 컸고 그는 그 무게를 평생 짊어져야 했거든요. 태조 이성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데 성공과 권력 뒤에 숨은 대가는 무엇인지 가족과 명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는 영웅이자 비극의 주인공이었고 조선의 창업주의자 왕자의 난이라는 참극의 출발점이었죠. 역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나라를 세운 위대한 군주로 아니면 가족을 지키지 못한 실패한 아버지로 기억될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겁니다. 이성계의 삶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영광과 비극을 모두 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한 남자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떠나야 했던 그 마지막 선택, 그것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